분명히 주식시장이 우리의 미래를 먼저 얘기해줘요. 먼저 얘기해주는데 거품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꺼지거든요. 꺼지고 나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진짜 옥석이 가려지면서 옥이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면 네이버가 300배 났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2800배가 났어요.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장에 이번에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최근 1년에 대한 복귀를 해보셔야 돼요. 전무님 이번에 책을 또 내셨어요. 예. 두 번째 책이신 건가요? 제 단독으로 썼다고 하는 책은 이 책이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변화와 생존이라고 그 김동원 소장님하고 김한진 박사님하고 공제했던 책도 있겠는데 이번에 이게 단독으로 쓴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단독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진행하는 식사합시다. 예, 초대했었던 그 수많은 고수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고수분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주옥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담아서 책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 책상에는 좀 지저분해요, 되게. 리포트를 잘 안 버려요. 예,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거의 한 1년치를 쌓아놨다가 버릴 때 그 1년 전에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얘기했지라고 보면서 버리잖아요. 엄청 재밌어요. 야. 예, 지금은 저 사람 얘기가 맞나 이 사람 얘기가 맞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애널리스트를 리포트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관점으로 매수와 매도의 의견을 얘기했고 목표가를 얼마를 얘기했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갔을 때 12만 원 리포트가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 리포트 저는 나중에 다시 봤어요. 나중에 다시 보면서 왜 이때 12만 원이라고 했지라고 이제 그 가정 어썸션을 쭉 이래 보면 조금 무리한 가정이 들어갔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하는 것처럼 이 복귀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예전에 바둑 선수들이 축구 복귀 안 하잖아요. 축구, 농구 끝나면 우악 이기면 우악 하고 진 사람들은 고개 숙이고 이제 나가는데 권투도 마찬가지고 아니 바둑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복귀를 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아니 승부의 세계가 저렇게 뭐 1시간 반 2시간 넘게 바둑 두고 나서 승부의 세계가 났는데 그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죠? 맞네요. 여기서 여기가 맥점이었는데 여기가 패착이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복귀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복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내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어떤 액션을 했든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게 맞았든 틀렸든 특히나 틀렸을 때 더더욱이나 복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었지? 라는 부분은 복귀를 하는데 이 책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많은 우리 투자의 고수분들 주식농부 박용우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윤지호 센터장, 강영현 이사님, 이선엽 이사님, 김태용, 이다솔, 이한영, 유비 팀장, 김경록 대표님 이렇게 쭉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특히나 위기였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의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았는지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복귀를 했어야 되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장에 이번에 돈을 벌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최근 1년에 대한 복귀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 복귀를 누구랑 하느냐? 이렇게 쟁쟁한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책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인터뷰 영상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박세익 전무님께서 필터링을 해주셔가지고 거르고 걸러서 네. 정리를 해주신 거니까
더 신뢰가 가고 읽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한 몇 분 정도 그 게스트 분들의 인사이트들을 예. 그리고 박세익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약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옛날에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님이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다 배우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이 가격은 네. 지금 현재의 정보, 과거의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예측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수주 잔고가 뭐 30조가 쌓여 있다. 100조가 쌓여 있다. 와,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매출 증가가 도대체 얼마야? 앞으로 5년 동안의 그 연평균 성장률 CAGR이 야, 이거 35%나 나오네? 이런 부분도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성장한 미래는 이미 현재에 다 있고 주식 시장에서는 특히나 그걸 정확하게 다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야, 재미가 없어지네. 이미 다 반영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요. 이 주식 시장이 정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 벌기 쉬운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닷컴 버블이었어요. 분명히 거품이었어요. 거품이 있다가 그때도 페드가 금리를 6.5%까지 올리면서 거품이 와장창 깨졌거든요. 네. 와장창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아마존이 2001년에 바닥을 잡고 먼저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때는 다음이었어요. 네. 네, 99년에는 다음이 1등이었어요. 근데 네이버가 상장을 해서 네이버가 막 올라가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우리의 미래를 먼저 얘기해줘요. 먼저 얘기해주는데 거품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줘요. 예,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거품이 꺼지거든요. 꺼지고 나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약간 무늬만 성장주, 예, 무늬만 닷컴 이런 걸 다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진짜 옥석이 가려지면서 옥이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면 네이버가 300배 났어요. 2002년도부터 300배가 났고 한 2002년도에 강남에 집 사봐야 7배 정도 올랐거든요. 300배 났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2,800배가 났어요. 확실히 글로벌한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해주는 이 미래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주식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거품이 생기고 특히나 거품 생기는 산업이 더 좋아요. 저는 거품이 꺼지고 났을 때 어떤 기업이 여기서 살아나나를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막연할 수가 있으니까 한 예를 들면 2년 전에 메타버스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이름도 메타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이거 아닌가 수익도 나빠지고 하니까 요즘은 사람도 줄이고 하는데 그러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됐던 기업들 로블록스라든지 뭐 유니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박살이 났어요. 80% 주가 박살이 났거든요. 저는 그 1차 거품 때는 안 사요. 네, 박살이 반드시 나게 돼 있으니까 박살이 났는데 모두가 요즘 메타버스 얘기 안 하죠. 네, 맞아요. 네, 저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요즘 메타버스에서 그때 얘기했던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네. 보면 이 한 예로 로블록스 같은 거 매출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로블록스 같은 거를 과거에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옛날 리포트를 봐요. 옛날 리포트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뭐 7살짜리부터 뭐 10살 이런 애들이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2년 전에 7살은 9살이 돼 있을 거고 10살은 12살이 돼 있을 건데 이 유저들이 로블록스 세상에 아직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패션으로 들어갔다가 에이 이제 이거 재미없어 안 하고 나오는지 그걸 보는데 뭐야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생각했을 때 제2의 페이스북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였잖아요. 아, 그러면 아직 이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박살난 주식 중에 이렇게 골라서 한번 5%를 한번 던져볼까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장한 미래는 지금 이 현재에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때도 한번 이렇게 팍 깨져도 5%만 넣는 건가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애플에만 한 40%를 갖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 뭐 캠 피셔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워런 버핏은 장점은 확실하고 무슨 경제적 쇼크가 와도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가 나도 괜찮아 그 기업은 계속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ongoing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되게 워런 버핏은 높게 보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애플을 40%나 샀잖아요.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게 페이스북처럼 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비중은 5% 정도가 적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이제 내가 정말 승부수, 내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면 로블록스의 경영진부터 사업 보고서를 다 꿰차고 네. 정말 이거구나 20년 전에 페이스북이 이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 그러면 뭐 더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나서 사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던진다는 그래 해야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고 따라가서 들어가면은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3년 전에 제가 뭐 테슬라도 얘기하고 또 막 찾다 보니까 뭐 우버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을 못하게 하고 규제를 하고 그랬지만 우버 같은 것도 나중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한 30, 70% 갔다가 또 다 빠졌어요. 다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플러스 한 30% 이래 올라오는데 거기에 우버 하나에 이제 몰빵을 했다면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엄청. 그죠? 네. 근데 5%씩 이래 사놓으면 5%가 7% 됐다가 예를 들면 500만 원이 900만 원 됐다가 다시 500, 400 됐다가 뭐 그렇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분산을 해놔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주식농부 박영욱 회장님 만나셨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포함해가지고 보면 저분은 찐 고수 그리고 저분은 돈 번 척 하는 분 네. 고수인 척 하는 분 특히나 저희 업계는 누가 뭐 정말 실력 있고 없고를 다 아니까 근데 제도권에 있지 않은 분들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박 회장님은 고수인 척 안 하시는데 실제로 찐 고수잖아요. 우리나라의 워런 버핏 같은 분이 후보를 고르라면 한 3명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시죠. 작년 4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이제 막 금리 올리고 막 혼란스러울 건데 본인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침이 없으세요. 그래요. 네, 거침이 없어요. 뭐 종목 얘기도 자신 있게 막 얘기하시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뵀는데 여전하세요. 근데 정말 제 주변의 주식의 고수들은 주식을 얘기할 때 정말 거침없이 그 강한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주식 사는 거 맞아요? 할 때의 그 자신감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와 이겁니다 할 때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거 맞아요 할 때도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오랜 경험과 본인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좀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박 회장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가치 투자자인 줄 알았어요. 가치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 영속성이 있는 기업 중에 혁신성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회장님 가치 투자자인 줄 제가 착각을 했네요. 라는 말씀까지 들었었거든요. 작년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것도 사셨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도 직접 하셨었는데, 최근에도 만나서, 아니, 그때 가치 투자 개념으로 사신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차 전지 모멘텀 보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국 타이어도 사셨다는데, 한국 타이어 설명하실 때도 그랬어요.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오면, 전기차가 이 자동차 타이어 마모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 인치도 18인치가 아니라 좀 더 넓고 훨씬 가격도 좀 더 비싸고 그러면서 한국 타이어를 좋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국 타이어보다 넥센 타이어가 더 강하긴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니 싼데 쌀 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 그런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정답이거든요. 우리가 가치 투자 잘못하시면 성장 모멘텀 없는 가치 투자를 잘못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BR 0.5에 샀다가 PBR 0.1이 돼요. 네. 와. 계속 더 싸지는 거죠. 네. 예, 그럴 수가 있는데 박 회장님은 그 부분이 되게 제가 인상이 깊었고요. 윤주호 센터장님은 저랑 그동안에 뭐 한 15년 이상 알고 지내다 보니까 윤주호 센터장님이 우리 제도권의 찐고수예요. 모르셨죠? 이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건데 윤주호 센터장님이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 이렇게 훤히 내다보고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래 쌀 때 지금이 질러야 되는 타이밍인 가격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재작년에는 또 신중해야 된다. 그때 저보다 좀 더 이 셀콜을 먼저 하셨었는데 재작년에 같이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라는 얘기에 지금처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돼요 하면서 그걸 재작년에 얘기하셨어요. 네. 재작년에. 그러면서 유가가 한 뭐 60불 아래로 떨어지면 모를까요? 뭐 이러면서 근데 아니 제롬 파월이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근데도 재작년에 계속 물가 걱정을 하면서 네.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는 다시 그래서 역시 윤지호 센터장님이 참 이 감이 좋고 옛날부터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지금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늘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찐고수로 분이시고 우리 강영현 이사님도 요즘은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와서 좀 많이 초대를 안 하시기도 하는데 강 이사님을 보면서는 작년에 2,600이면 이제 다 빠진 거 아니야? 저도 뭐 그런 생각 했거든요. 왜냐하면 3,150에서 주식을 팔았었기 때문에 2,600 되면 또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강영현 이사님 얘기가 맞았던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는 작년에 강 이사님 얘기했던 걸 잘 메모를 해놨다가 다음 위기가 오면 강 이사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더 수비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우리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닌데 그 윤대현 교수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정신과. 네, 서울대 정신과. 저는 윤대현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 투자에 대한 핵심 한마디 딱 정리하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윤대현 교수님은 주식 투자할 때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환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네. 환자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신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스트레스잖아요. 네. 사람 스트레스인데 사람과 공감을 음. 잘 한데 너무 믿지는 말라. 아. 너무 믿었다가 상처받잖아요. 음. 그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주식 사는데도 너무 정확한 얘기인 거예요. 공감을 왜 빨리 해야 되느냐? 이거 맞아. 지금 이 섹터가 맞나? 이럴 때 공감을 빨리 해서 이거네. 그래서 주식 투자자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얼리 어답터가 되라고 하거든요. 네.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빨리 써보고 음. 이 사람들이 알기 전에 먼저 아. 그게 이제 공감을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네. 끝까지 내가 사보니까 정말 좋네라고 했던 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도 대중화되는 게 맞는지 아.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신뢰는 천천히 하라는 거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의 방법 이렇게 연관된 얘기들을 좀 저 책에 많이 담아놨는데 되게 좋은 내용들이었고요. 뭐 이한현 본부장, 이다솔 뭐 정말 훌륭한 분들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전문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이다솔 이사님께서 시대를 이끄는 주도주를 발견하라고 책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주도주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 방법이 네. 저는 제가 쓰는 방법이 항상 미국 시장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도 그 SG 사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조작 사태가 있었잖아요. SG 사태 이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주가 조작 사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주가 조작 사태 보면 8개 종목을 가지고 막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정도 기업도 수급으로 얼마든지 마치 뭔가 큰 모멘텀이 있는 것처럼 사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매도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주식을 쳐올리면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짓밟아 버려요. 그 정도로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보면 신용 투자도 엄청나게 해요. 미국의 시장에서 신용 규모가 얼마냐면요. 최고점이었을 때가 9,300억 달러였거든요. 예, 9,300억 달러였는데 지금 6,300억 달러까지 빠졌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6,300억 달러라고 하면 900조가 넘어요. 900조, 1000조, 최고치였을 때는 1200조라는 신용을 써서 매매가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25조 됐다가 15조까지 갔다가 지금 18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18조의 신용자금이 쓰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1200조. 그러니까 엄청난 이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신용으로 매수도 하고 또 공매도도 때리고 하면서 가격에 대한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된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나스닥에서 다 미리 반영을 한다는 거죠. 네. 가장 빨리 반영하는 곳이 나스닥이라는 거죠. 네. 네, 닷컴도 나스닥이었고 전기차 모멘텀도 나스닥이었고 그렇구나. 네,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시장 모든 새로운 혁신 기업은 다 나스닥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스닥 시장을 항상 관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팁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2016년, 17년 가면서 나스닥의 바이오 생명공학 지수가 확 꺾이더라고요. 2015년 7월이었는데 고점 대비 한 30-40%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뭐 라이센싱 아웃 모멘텀 그리고 임상 3상 가면 이 회사가 혹시나 FDA 승인을 나중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들 다 작살났어요. 네.
미국 시장에서는 저 정도 항암제 개발하고 신약하는 개발을 저 정도 밸류에이션을 안 주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난리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시는 거예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장 효율적인 미국 시장을 보면서 성장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챗GPT가 가장 큰 모멘텀이고, 지난주 시장이 오를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은 거의 뭐 챗GPT가 everything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구나. 그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들 뿐만 아니라 꾸물꾸물 막 움직이잖아요. 소부장은 먼저 많이 간 소부장 막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하고 항상 미국 시장에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임상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못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2, 3년 동안에 힘들었던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릿고개를 조금 넘고 있는 느낌도 나는데, 바이오 쪽에서도 뭐 올해 말 내년, 내후년에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미국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는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잘 모르고 그 신약이 정말 임상 2, 3, 3상을 통과할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는 알지만 투자는 안 합니다.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군요. 기재부님 오늘도 너무 알찬 시간이고 너무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모두가 다 지금 이제 3,600, 4,000 갑니다라고 들떠 있을 때는 신중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지금 주식을 할 때가 맞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7, 8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이번에 2차 전지로 못 먹었더라도 다른 거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6월달 네. 있을지 모르는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눌림목을 너무 두려워 안 하시고 그 조정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간 틈틈이 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이 책도 꼭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